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, 에드워드 왕춘님께서 네이버 블로그에 올리신 글입니다. 제목이 눈물 성장통이에요. 아, 성장통. 뭔가 좀 아련한 단어인데요? 네, 그렇죠. 이게 평범한 단어 같지만 읽어보면 개인적인 경험이랑 감정이 굉장히 솔직하게 담겨 있어서 저희가 한번 같이 들여다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.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. 이 글은 작가님의 그 어린 시절, 특히 이제 아버지의 사고 이후에 가족들이 겪었던 어려움들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어려움 속에서 만들어진 관계, 그중에서도 특히 남동생과의 어떤 유대,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. 아, 형제 관계군요. 네.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면서 그 안에 담긴 어떤 책임감, 또 사랑,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계속 남는 그런 복잡한 감정들 있잖아요. 그렇죠. 그 실타래를 한번 같이 풀어보는 겁니다. 준비되셨나요? 네, 좋습니다. 작가님이 글 시작을 이렇게 하세요. 자신도 성장통을 겪었다. 이렇게 좀 담담하게 시작하시면서 유독 남동생과의 관계가 좀 각별했다.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. 아, 각별했다. 네, 단순한 형제의 그 이상이라는 뉘앙스죠. 근데 그 배경에는 초등학교 시절에 아버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어머님 혼자서 이제 네 자녀를 부양해야 했던 그런 갑작스러운 어떤 가정 환경의 변화가 있었어요. 아, 정말 큰일이었겠네요. 어머니 혼자서 4명을요. 그렇죠. 바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좀 중요한 지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. 네, 어떤 점이죠? 이런 예기치 못한 가족의 위기 상황이요. 이게 종종 어린 구성원에게 그 나이를 훨씬 뛰어넘는 어떤 책임감을 요구하게 되잖아요. 맞아요. 갑자기 어른이 되어야 하는 거죠. 네. 작가님이 언급하신 무언의 의무감, 그러니까 동생들을 내가 지켜야 한다, 이런 마음, 이게 단순히 장남이라서 뭐 그런 역할 이상이었을 거라는 거죠. 그렇죠. 어떻게 보면 생존하고도 관련된 그런 무게담이었을 수도 있겠네요. 그래서일까요? 다 커서 이제 하나이의 아버지가 된 막내 동생을 볼 때면 여전히 애잔함을 느낀다고 표현하세요. 애잔함. 이 애잔함이라는 감정,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? 그냥 안쓰럽다, 이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. 네, 맞아요. 그 애잔함 안에는 진짜 여러 겹의 감정이 숨어 있을 거예요. 뭐 어린 동생에 대한 연민은 당연히 있을 거고 네. 동시에 그 시절에 동생을 돌봐야만 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도 있을 거고요. 아, 자기 자신에 대한? 네.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너무 빨리 철들어야 했던 그 상황 자체에 대한 어떤 복잡한 감정, 이런 게 다 섞여 있겠죠. 그렇군요. 사실 이런 조숙한 책임감은요, 때로는 성인이 되어서까지 그 사람의 관계 맺는 방식이나 자아인식에 계속 영향을 주기도 하거든요. 아, 계속요? 네. 혹시 뭐 청취자이신 당신도 어린 시절의 어떤 경험이 지금의 나를 이루는데 중요한 어떤 감정적 토대가 되었다, 이런 기억이 혹시 있으신가요?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러게요. 그런 어린 시절의 책임감과 애틋함, 이게 아주 강하게 응축된 일화가 하나 나옵니다. 아, 어떤 일 하죠? 작가님이 신문 배달을 하고 집에 딱 돌아왔는데 어머니도 안 계시고 누나랑 여동생도 없고 남동생 혼자서 열이 막 펄펄 끓으면서 알아누워 있었다는 거예요. 어휴, 혼자서요. 어린 동생이. 네, 정말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하죠. 학교는 가야 하고 아픈 동생은 돌봐야 하고. 그렇죠. 어린 나이에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? 이 딜레마 앞에서 작가님이 결국은 동생을 업고 학교에 가기로 결심합니다. 없고요. 우와. 네, 이 행동 자체가 이미 뭐랄까 엄청난 책임감 그리고 동생에 대한 사랑 이걸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인 것 같아요. 그러네요. 그 모습이 눈에 선한데요? 그렇죠. 그래서 동생을 이제 동생 반 교실에 데려다 놓고 자기 반으로 갔는데 늘 그 시간에 등교했대요. 근데 친구들이 너 또 지각이냐? 이러면서 놀렸다는 거예요. 아, 속상했겠네요. 네. 그 순간 감정이 확 폭발해서 글에 쓰인 표현 그대로는 빡쳐서 시끄러 이렇게 소리치고 문을 쾅 닫고 나왔다고요. 어휴, 오죽했으면. 그리고 나서 동생 괜찮은지 확인하러 가는데 그제서야 막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. 아, 그 눈물. 네. 이 눈물의 의미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. 이게 단순히 친구들이 놀려서만은 아니었을 거잖아요. 그렇죠. 아픈 동생을 업고 오느라 몸도 힘들었을 거고, 동생 걱정도 되고, 또 제 시간에 왔는데 오해받으니까 억울하기도 하고, 네, 맞아요.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그 어린아이의 외로움, 서러움, 이런 게 다 뒤섞인 그런 눈물이었겠죠.
정말 복잡한 감정이었겠네요. 네.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점은 이런 극한의 상황이 개인의 어떤 감정적인 한계, 이걸 보여주는 동시에 아주 깊은 애정, 유대감 같은 걸 동시에 드러낸다는 거예요. 아, 역설적이네요. 그렇죠. 가장 힘들 때 가장 강한 유대감이 오히려 드러나는 그런 역설이죠. 근데 그 복잡한 감정의 순간에요. 다행히도 좀 도움의 손길이 나타납니다. 아, 정말요. 다행이다. 같은 반 친구 한 명이 걱정돼서 따라왔고요. 마침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고 또 교회 선생님이기도 하셨던 분을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. 아, 선생님을요? 네. 친했던 선생님이니까 우는 작가에게 왜 우냐고 물으셨겠죠? 그래서 작가님이 엄마도 안 계신데 동생이 너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데려왔다고 솔직하게 다 털어놓은 거죠. 그랬군요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. 어떤 전환이죠? 선생님의 말씀이요. 음흠. 동생이 형 우는 모습 보면 걱정하겠지. 형이 담대하게 행동해야 동생도 걱정 안 할 거 아니냐. 이렇게요. 아, 이 조언이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거죠. 작가의 관점을 자신의 그 슬픔에서 동생을 안심시켜야 하는 형의 역할로 딱 이동시켜 준 거예요. 그러네요. 관점을 바꿔주셨네요. 네. 이게 바로 적절한 시기에 주어진 어떤 지지적인 어른의 말, 이게 가진 힘이죠. 그 감정에 막 압도되지 않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내적인 힘을 길러주는 거거든요. 정말 그러네요. 그 말을 듣고 울음을 딱 그쳤고 신기하게도 동생 상태도 금방 좀 괜찮아진 것처럼 보였다고 하니까요. 와, 정말 신기하네요. 그래서 작가님은 이 경험을 통해서 위기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어른, 특히 그 교회 선생님들의 존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. 혼자 감당하기 너무 벅찬 그런 성장통의 시기에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고 기도해준다는 그 자체가 정말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지점도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걸까요? 이 선생님의 조언이 물론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어쩌면 어린 작가에게 너는 강해야 한다, 울면 안 된다는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내면적인 압박, 이걸 강화했을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. 네. 물론 그 당시에는 큰 힘이 되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복잡성이 있다는 거죠. 핵심은 이런 경험들이 결코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겁니다. 오, 흥미로운 관점이네요. 그리고 이 따뜻했던 일화가 또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. 어떤 결과인데요? 작가님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막 퍼진 거예요.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효자로 소문이 났다고 해요. 효자요? 네, 근데 정작 본인은 그 평판이 좀 당황스러웠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. 아, 그럴 수 있죠. 이 부분이 또 다른 중요한 통찰을 주는 것 같아요. 어떤 거죠? 바로 외부에서 붙여준 효자라는 어떤 긍정적인 꼬리표랑 작가 내면의 실제 경험 사이에 어떤 간극이 있다는 거죠. 아, 간극. 네. 작가님은 스스로 효도의 기준을 잘 모르겠다고 말하잖아요. 아마 본인이 했던 행동들은 효도라는 어떤 거창한 이름보다는 그냥 동생에 대한 사랑, 또 가족에 대한 책임감, 이런 데서 나온 자연스러운 행동이었기 때문일 거예요. 맞아요. 사회적인 평판하고 개인의 진솔한 동기 사이에는 때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. 그렇죠. 효자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더 깊이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세요.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신 부모님에 대한 그 감사함이 정말 절절하게 묻어나더라고요. 네, 그 마음이 느껴지네요. 자신의 조카나 동생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아마 부모님 마음과 비슷할 거다 이렇게 짐작하면서도 여전히 가족에게는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고백합니다. 아, 죄송한 마음. 네. 이 죄송한 마음, 그리고 글의 마지막 문장이 잘하고 싶다, PP 이거잖아요. 맞아요. 그 이모티콘까지. 네, 이 표현이 이 모든 이야기의 무게를 현재로 딱 가져오는 것 같아요. 어린 시절의 경험, 특히 그때 감당해야 했던 그 책임감과 어려움이 시간이 흘러도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가족관계 속에서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. 그렇군요. 잘하고 싶다는 그 마음은 아마도 과거에 대한 어떤 미안함, 또 현재의 애정,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은 가족 구성원이 되고 싶다는 그런 복합적인 소망의 표현일 겁니다. 이게 바로 어린 시절의 경험이 어떻게 성인의 관계 역동이나
자디 인식에 깊이 뿌리 내리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. 결국 이 블로그 글 한 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런 거 아닐까요? 어린 시절에 함께 겪었던 그 역경이라는 것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, 책임감, 죄책감, 감사함 같은 감정들을 얼마나 복잡하게 엮어내는가. 네, 그렇죠.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죠. 그리고 그 기억의 무게, 또 그 기억의 온도는 시간이 흘러도 우리의 현재에 계속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? 동생을 업고 가던 그 길의 무게감, 또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가져온 변화, 예상치 못했던 효자라는 평판, 그리고 여전히 마음속에 남은 잘하고 싶다는 그 간절함까지 이 모든 것이 한 개인의 삶을 관통하면서 깊은 울림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이 에드워드 왕추님의 글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성장 이야기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겪었거나 혹은 목격했을 법한 그런 보편적인 경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보편적인 경험이요? 네, 예를 들면 책임감의 무게라든지 형제의 깊이, 또 위기 속에서 누군가의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,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이 주는 어떤 끝없는 애정과 동시에 부채감 같은 것들이죠.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. 우리 주변에도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에요. 그렇죠. 오늘은 눈물샵 성장통이라는 이 개인적인 기록을 통해서 어린 시절의 역경이 책임감과 유대감을 어떻게 형성하는지, 또 외부의 지지가 어떤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지,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계속되는 가족관계의 그 복잡한 감정들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네, 이 이야기는 정말 특정한 종류의 성장통과 그것이 남긴 깊은 흔적을 잘 보여주었습니다. 청취자이신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요. 당신의 책임감이나 가족관계 혹은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그런 경험이나 관계는 무엇이었나요? 그리고 그 경험이 남긴 복잡한 감정들을 지금 당신은 어떻게 마주하고 계신가요? 한 번쯤 차분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 네.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진솔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